부모가 무조건 뭘 잘못해서 아이가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안을 극복하는 뇌로 만드는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은 바로 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심리 전문가 그로잉맘 이다랑입니다. 불안 같은 건 기본적으로 기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조금 더 불안한 아이들이 있고 덜 불안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 조금 더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틱이라던가 부모가 걱정할 만한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좀 많이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우리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부모님들은 조금 더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양육자가 느끼는 많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그 자체로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라는 것을 인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감정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신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이 마지막 장면처럼 너무 크게 압도되기 시작해서 아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적응이나 기능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불안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낯선 상황에서 낯선 친구들과 처음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긴장도가 높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안한 감정을 잘 딛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건 충분히 양육자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요인은 기질에서 위험 회피라는 특성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위험 회피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자극이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이 특성이 되게 적은 아이들은 와 너무 신난다 재밌다 이렇게 호기심이 먼저 발동할 수 있는데 위험 회피라는 요인이 좀 많은 두드러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자꾸 어떤 걱정 같은 거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걱정을 계속 한다라든가 아니면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가 먼저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처음에는 조금 아이가 낯설어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사인들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긴장도가 처음에는 좀 높아 보인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불안이라는 특성이 높은 아이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라는 사고예요. 일어날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하고 그걸 계속 양육자가 굉장히 지겨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라든가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특성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우선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타당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지금 느껴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공감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공감을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아이 감정을 다 받아주고 다 괜찮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아이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냥 이렇게 읽어주고 타당화시켜주는 거 한 요 정도의 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섭구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타인 특히 이제 부모같이 중요한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불안한 상황인지 아닌지 참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너무 불안하게 반응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강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적당하게 감정을 읽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이에게 그런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든가 네가 생각하는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야 라는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재질문을 계속하면서 이제 양육자를 못 살게 굴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가 큰 고민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바다는 주되 한계를 조금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번만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명확하게 경계를 그어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양육자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내가 몇 번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 어떤 선 안에서 자기를 조절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불안이 높을 때 뭘 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야, 저거 네가 지난번에 해본 거랑 비슷한 거야. 소위 말해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해냈어요. 유치원을 처음에 다니기 힘들어했는데 다니고, 학교에서 불안을 느껴서 발표하기 싫어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안을 극복하는 뇌로 만드는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했던 불안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처음에 걱정하던 일들을 해냈을 때, 그때 반드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양육자가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네. 네가 엄마가 안 올까 봐 두려워했는데 네가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치? 엄마가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계속 정리해서 확인시켜주는 언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다 보면은 이것이 아이의 내적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불안할 때 자기 자신을 달래주고 조절시키는 언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모든 발달과 관련된 심리학적 요인이 그렇듯이 불안도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고난 요인에서는 기질적인 특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질은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뭘 잘못해서 아이가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좋은 점은 불안이 높은 아이로 태어났어도 환경적인 부분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잘 양육하고 아이에게 적당한 반응을 하면서 도와주면 이 불안을 잘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 지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아이가 그렇게 불안이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한번 이제 엄마가 아이랑 동생을 남겨놓고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좀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직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됐고, 그러고 나서 좀 일시적으로 부모에게 불안을 호소하고 부모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 주는 요인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불안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무조건 방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조금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이가 무서워, 두려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뭐가 무섭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저기 땡땡이도 하잖아, 누구누구 동생도 하네, 요런 표현.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든 아이를 도와주려고 달래주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이 사실은 거의 아이한테 소용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괜찮아, 뭐가 무섭다 그래, 이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내 감정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사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반응은 조금 최대한 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아이한테 무서울 수 있어, 아 너는 이런 상황이 두렵구나, 요 정도로 담백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것을 해보시길 더 권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시기는
저는 아이가 이제 조금 불안을 호소하는 시점이 한 12개월 지나고 걸음마하고 환경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면서부터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 다음에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이걸 내가 다루는 방법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갖고 있었던 친구와 아닌 친구들이 초등학교 4, 5학년 이후에 완전히 불안을 다루는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시기를 한 10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좀 집중해서 아이의 불안을 다루어 주는 거에 양육의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방법들을 아이한테 실행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변화를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보다 조금씩 나아지는지, 또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 물론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무슨 수업이 무섭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생성은 해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가 관찰해야 될 포인트.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좋아지는 기미가 너무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아이가 불안을 경험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해,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거부가 있고 적응 자체가 너무 어려워, 소위 말해서 아이가 기능이 잘 안 돼, 이러면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시는 걸 굉장히 권해요. 이제 가게 되면 아이의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놀이치료나 양육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적절한 방법들을 제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부모님들과 만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놓칠까봐, 하나라도 잘못될까봐 거기서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제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아동심리 전문가로 계속 살고 또 중학생이 될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나의 육아는 그럼 언제나 완벽하고 오점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너무 완벽하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완전하게 자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는 부모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대상이기는 한데요. 그 양육자의 약간의 빈틈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되게 높아지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안이 굉장히 크고, 이 마음이 사실은 육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불안이 높을 경우 내가 함께 불안이 높은 것은 아이한테 든든한 기둥의 역할이 되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조금 내가 걷어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나의 그 감정에 대해서 좀 탐색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불안은 기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질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기질적인 특성이라는 건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격적 특성에는 단점도 있지만 강점이 있습니다. 자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약간 그런 좋은 장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어릴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자꾸 모든 활동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속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기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시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시점부터는 확실히 불안을 잘 다루는 아이들은요, 이 신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어떤 강점들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사회적인 장면에 있을 때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강점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불안이 많더라도 우리 아이는 그러면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꼭 살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이 높은 아이이든 부모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더 불안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더 개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충분하게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제 책에도 있고, 또 다양하게 불안을 다루는 책들,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 우리가 가지고 함께 지내야 할 감정 중에 하나인
하나이니까 이 불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배워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